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을 담당한 김석원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지질 핵심 문제 풀이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5장의 단백질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여러분 70번 문제죠. 불포화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2번 포화지방산보다 녹는 점은 낫죠. 자, 왜 이중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꺾인 구조가 T스형 불포화지방산은 꺾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분자 간의 분자 간 인력 접촉 면적이 작아 인력이 낮아서 포화지방산보다는 녹는 점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등이 있다. 4번 다 맞죠? 1번을 봅시다. 올렌산이 대표적이며 탄소수가 이게 조금 이제 외우기가 힘들었죠. 16개가 아니라 보통 18개입니다. 그리고 9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봅시다. 유지의 변형에 의한 산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정제전 유지의 냄새로 돌아가는 현상이다 했는데 변형에 의한 산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71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왁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체크합시다. 자, 1번, 2번, 3번이 다 맞죠? 단순 지질로 영양적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자, 고급 일가의 지방산과 고급 일가 알코올의 에스테르 결합 맞습니다. 4번이죠. 유도 지질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 지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봅시다. 미생물에 의한 유지의 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유지의 변질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곰팡이가 대부분이다 했는데 아니죠. 보통 수분이 적을 때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1번 변질에 의한 관여하는 미생물은 곰팡이가 대부분이다. 맞죠? 그러니까 수분이 적을 때 곰팡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가수분해 반응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3번 라이페이스 효소의 변질은 미생물 효소에 의해서 자 유지를 가수분해시키는 건 맞죠? 그 다음에 4번 불포화지방산에만 산화작용 아니죠. 포화지방산에도 산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1쪽 가십시다. 7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유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대부분 보편적인 건 자동산화 형성이죠. 자동산화에 의한 변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4번도 체크하시고 75번 다음 중 건성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인유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갑시다. 유지의 발현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유지의 정제도 발현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급지방산의 함량도 미치죠. 유리지방산 함량도 미치고 답은 2번이죠. 용해도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77번 유지의 자동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항산화제가 옳게 연결된 것을 했는데 BHT도 맞죠. 인공적으로 세사몰 그 다음 토코페롤 기억 니은 디귿 맞고 클로로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지의 산패를 일으키죠. 거기에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니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로로필은 지방산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번의 답은 1번이고 77번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7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112쪽인데 17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인지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인지질의 기본 구조는 포스페타이드 에이시드 그래가지고 포스페틱 에이시드 맞죠? 타이드 에이시드. 그 다음에 2번 친수기와 소수성기를 다 가지고 있다. 세포막 구성 성분이고 4번 뇌 신경 조직이 많이 발견되죠.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인지질 중에서 포스페타이드 에이시드에 콜린이 에스테르 결합한 것으로 여기서 콜린이 아니죠. 에탄올 아민이죠. 보통 에탄올 아민이나 세린이 에스테르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3번이죠. 인지질 이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78번도 79번 봅시다. 다음 중 중성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2번, 3번 다 맞죠. 대사 기능이 왕성한 내 신장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인지질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번 갑시다. 다음 중 유도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도지질이 뭡니까? 보통 복합지질, 단순지질이 가수분해 됐을 때 생성되는 물질이죠. 자 1번 알칼리에 의한 비누화는 되지 않는다. 맞죠? 80번 체크합시다. 카로틴 등의 지용성 색소와 탄화수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4번도 맞습니다. 3번을 봅시다. 지방산과 다른 원자단의 화합물 이건 복합지질이죠. 그래서 복합지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봅시다. 지방이 수산화나트륨 존재하에 에스테르 결합이 가수분해되어 지방산의 염과 글리세라이드를 생성하는 현상은 했는데 이게 비누화가죠. 검화가입니다.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도 체크하시고 기본적으로 113쪽 가봅시다. 82번. 다음 중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2번, 3번, 4번 다 맞죠. 주로 액체 상태 산화를 잘 일으키지 않고 동물성 유지보다 식물성 유지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포화지방산보다 융점이 낮은 편. 이것도 체크합시다. 답은 1번이죠. 천연 중에는 트랜스형이 아니라 시스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꺾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트랜스형은 선형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녹는 점도 높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번이고 그 다음 83번. 다음 중 유지 및 유지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 산화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거는 TBA는 산패 측정법이죠. 여러분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산패 측정법입니다. 산패 유지의 산패 정도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되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84번 체크합시다. 중요하죠. 다음 중 지질의 산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동 산화에 의한 산패는 반드시 유리기, 이걸 유리기라고 하죠. 보통 프리 라디칼, 자유 라디칼의 연쇄 반응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유도 기간이 길수록 유지의 산패 속도는 느립니다. 유도 기간이 오히려 짧은 게 이제 산패 속도가 빠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맞고 디귿, 공기 중에 산소를 통한 자동 산화를 의미한다. 대부분 그렇게 되죠. 니을, 유지 산패치의 원인은 주로 가산화물 분해에 따른 적응화합물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4번의 답은 4번입니다. 84번 반드시 체크하시고 85번 갑시다. 다음 중 지방 및 지방산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봅시다. 탄소수가 많고 이중결합수가 많은 지방일수록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죠. 틀렸습니다. 3번 포화지방산의 융점은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죠. 자, 분자량이 커지니까 분산력이 증가해서 분자간 인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녹는 점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4번 불포화지방산의 융점은 이중결합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여러분. 자,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될수록 낮아집니다. 2번이죠. 왜냐하면 보통 불포화지방산은 시스형으로 꺾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시스형 불포화지방산이 트랜스형보다 융점은 더 낮다. 맞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도 체크하십시오. 오히려 트랜스형은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접촉 면적이 증가해서 분산력, 분자 간의 인력이 증가해 녹는 점이 좀 높죠. 그래서 85번의 답은 2번이고 그 다음 넘기셔서 114쪽을 보시면은 다음 중 유지의 가산화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냄새물질, 냄새가 나는 알데히드류죠. 알데히드류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7번 봅시다. 다음 중 AOM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AOM법은 뭡니까? 유도기간, 그러니까 액티브 옥시젠 활성산화 측정법이죠. 활성산화 방법인데 보통 유도기간에 대한 시간 측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 측정.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가봅시다. 적당량의 수분이 유지의 자동 산화를 억제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수분 활성도가 0.3일 때는 물 분자가 단일막을 형성해가지고 지방과 산소의 접촉을 막아주죠. 억제해주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답은 88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불포화 지방을 가수분해한다 했는데 자 1, 2, 4는 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불포화 지방을 가수분해한다. 요것이 틀렸죠. 그래서 88번의 답은 3번. 88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89번 유지의 산패 정도를 알아내는 정성시험. 정성시험 딱 했으면 TBA죠. 붉은색이 정색 반응하면 8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0번 봅시다. 다음 중 유지 변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불포화 지방 산화하면 유지 산화 시에는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맞고 3번 이중결합이 증가할수록 이것도 체크합시다. 중요하니까. 산화 속도 크다. 수분이 많은 유지는 효소에 의한 변질이 촉진된다. 맞죠? 가수분해.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과산화물 하이드로포 옥시다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는 뭡니까? 리포드로포 옥사이드 옥시다제 해가지고 자 이게 다르죠? 리포ok시게네이스가 아니고 리포하이드로포 옥시다제 이렇게 됩니다. 리포하이드로포 옥시다제 해가지고 2번이 좀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5장 단백질을 개념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16쪽을 펴보시면은 자, 단백질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간단하게 단백질의 개념과 특징이 주어져 있죠. 자, 단백질의 개념과 특징에서 우리가 하나 보실 거는 뭐냐면은 단백질의 개념이죠. 단백질의 개념. 단백질이 뭐냐 했을 때인데 우리 3대 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볼 수 있죠. 3대 영양소 하면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이죠. 우리 이게 에너지원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고 특히 단백질과 지질은 몸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보통 단백질은 우리 생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물과 함께
주로 물 다음에 많은 게 단백질인데 세포막 구성 성분도 저기도 이루어지지만 항체, 호르몬, 효소 이런 모든 물질 대사나 우리 생리작용이 관여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주요 성분은 성분으로서 여기다 밑줄 칩시다.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밑줄 치시고 뭐 세포막 구성도 되고 효소, 호르몬, 항체 등 여러 가지 면역작용, 생리작용, 물질대사 작용의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항체나 호르몬, 효소들이 단백질계로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물질 효소, 호르몬, 항체 등 뭐 근육의 구성 성분도 되고 다 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는 크게 1차, 2차, 3차, 4차 구조, 복잡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단백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탄수화물 지질과 다르게 탄수화물 지질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산소 이외에 뭐가 반드시 존재합니까? 질소가 존재하죠. 그래서 질소 원소를 함유합니다. N을 함유하고 있다. N을 함유.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는 노폐물이 암모니아가 나오죠. 지질이나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분해돼서 나오지만은 단백질이 분해될 때는 암모니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황과 철분, 그 다음에 구리, 인 등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 밑줄 칩시다. N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 N은 식품으로 섭취.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조단백질의 양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질소 100g 중에 질소량 곱하기 질소 개수로 우리가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미노산이 구성 단위이다. 자, 그래서 기본 단위 밑줄을 치십시다.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에 의해서 이제 단백질 1차 그 다음에 또 수소 결합, 이온 결합, 황결합에서 2, 3차, 4차 구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펩티드 결합을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보통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제 CHNO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CONH 형성을 하죠. CONH.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보통 이제 CONH 형성이라는 게 이런 식의 구성이죠. NH. 이때 이제 우리가 수소결합이 단백질과 사슬 사이에 이 펩티드 부위에서 수소결합이 가능합니다. O와 H 사이에서. 그 다음에 자연계는 약 20여 종, 20여 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20개가 주요 성분으로 포함됐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합물로서 교질성, 생체막의 반토막 통과는 안 한다. 등전점 한번 봅시다. 5번에 등전점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요 등전점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배우시겠지만은 등전점이 뭡니까? 특정 pH에서 자, 우리가 이 단백질은 양쪽 전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다 해서 밑줄을 치시고 이때 이제 우리가 삼투압 용해도 점도는 최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기포성, 흡착성, 침전도, 탁도는 최대가 된다. 요거 알아둡시다. 우선 밑줄을 치시고 뒤에 가서 등전점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봅시다. 단백질의 구성 원소와 아미노산이죠. 자, 첫 번째 이제 1번 해가지고 단백질의 구성 원소가 나와 있죠. 자,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단위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해봅시다. 자,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죠.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의 구조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작용기가 존재합니다. 보통 원자 단위라는데 NH2 일명 아미노기죠. 중요하죠.
아미노기. 이 아미노기가 보통 염기적인 성질을 띱니다. 염기성.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가 있죠. 요게 산성의 성질을 띠죠. 요것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보통 이 아미노기가 염기적인 성질을 띠고 이게 산의 성질을 띱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있죠. 알파 아미노산의 구조시겠는데 보통 알파 아미노산이라는 거는 자 카르복시기가 붙은 탄소를 기준으로 보통 아미노기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알파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카르복시기가 이쪽에 있고 아미노산이 같은 탄소에 결합되어 있죠. 여기 알파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아래 칙세라고 했는데 이게 보통 뭐냐면은 탄화수소 물질이죠. 주로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 부분은 되게 무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유성의 성질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아미노기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 카르복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친수성. 자, 그래서 극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수성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수성기. 그러면은 자, 요거는 친유성기고. 자, 이런 아미노산에도 마찬가지로 친유성과 친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면활성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이런 부분, 이 친수성기인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시기에서 수소 이온을 받고 떨어지면서 양쪽,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알파 아미노산 말고 카르복시기를 기준으로 요 첫 번째 카르복시기 결합된 첫 번째 탄소에 아미노기가 붙으면 알파 아미노산이지만 만약에 이 두 번째 탄소에 아미노기가 붙으면 우리가 요걸 갖다가 베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알파 아미노산, 베타 아미노산 그거 자체의 의미는 반드시 압시다. 그래서 알파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카르복시기가 붙은 탄소에 아미노기가 붙은 경우고 베타 아미노산은 두 번째 탄소죠. 거기에 붙은 거를 우리가 베타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거에 붙은 거는 우리가 감마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7쪽을 가보시면은 여러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자, R그룹이 가진 화학 구조에 의한 분류라고 나왔죠. 아미노산 종류 한 20여 종 있는 아미노산 분류를 가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R그룹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주로 탄화수소 부분이고 친유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죠. 자, 요거에 따라서 이 R그룹, 이 R 자체가 단백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종류를 결정한다. 아미노산 종류 결정.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렇게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R그룹에 따라서 크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중성 아미노산을 볼 수 있죠. 중성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산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8쪽으로 가보시면 뭐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고 굉장히 많죠. 우선 세 개의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염기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더 들어가 보시면은 방향족 아미노산이 있죠. 방향족 아미노산이 있고 뭐 하망 아미노산, 기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중성, 산성, 염기성 쪽을 조금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가봅시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미노산의 공통 부분이 나왔죠. 카르복시기 아미노기하고 탄소에 결합한 수소. 그러니까 탄소 주변에는 반드시 4개의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데 아미노기 쪽이나 COH 카르복시기 쪽, 그 다음에 수소 부분은 전부 공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뭐가 R그룹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중성 아미노산 했을 때 글리신을 봅시다. 글라이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글라이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공통 부분에 R그룹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소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봤을 때 COOH이고 카르복식이 그 다음에 NH2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배웠죠. 부재탄소가 아니죠. 보통 비대칭 탄소가 아닙니다. 같은 탄소의 같은 원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부재탄소가 없는 게 글라이신이죠. 글리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알라닌이란 거는 이렇게 CH3 자 수소 대신 이 R그룹이 바로 자 메틸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메틸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발린 같은 경우는 뭐 CH에다가 이런 식으로 CH2가 있고 뭐 CH2 이런 것들 탄화수소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류신 그 다음에 아이소류신 그 다음 세린 트레오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이걸 다 외우지는 마시고 우리 규칙에 의해서 보시는데 알라닌 같은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발린이 있죠. 주로 그 다음에 류신이 있죠. 그 다음에 아이소류신 그 다음에 세린 그 다음에 트레오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중성에는 이 R그룹이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R그룹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 부분이 바로 탄화수소로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여기 봅시다. 세린만 OH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 대개 R그룹은 우리 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성아미노산을 좀 볼까요, 여러분? 산성아미노산은 주로 아스파르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아스파르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글루탐산, 아스파라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글루타민 같은 경우도 있고. 뒤로 가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산성아미노산 하는데 요거의 특징은 R그룹 쪽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예외도 있지만 보통 아스파르산하고 글루탐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두 개가 R그룹에 뭐가 있습니까? R그룹에 카르복시기가 껴있죠. COH기가 하나 더 있다.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성아미노산 하면은 COH기 작용기가 카르복시기 작용기가 아미노산에 2개 이상 2개 정도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스파라진하고 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CONH2로 되어 있지만은 뭐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고 특히 있지 여기서 우리가 체내에서 생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외부에서 섭취로 우리가 이 아미노산을 얻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발린, 필수 아미노산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류신, 그 다음에 아이소류신, 트레오닌,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거 밑줄을 치십시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 특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118쪽을 넘어갑시다, 여러분. 자,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죠. 염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라이신이 있죠. 아르기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히스티딘이 있죠. 주로 이제 이것들이 R그룹 쪽을 보시면 되는데 염기성이 강한 것이죠. 염기성은 아미노기라고 했습니다. R그룹 쪽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NH2 아미노기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염기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에 아미노기가 2개 이상 존재합니다. 2개.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신이나 아르기닌이나 히스티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라이신과 히스티딘은 필수 아미노산이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방향족 아미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네 번째 방향족 아미노산은 뭡니까, 여러분? 방향족의 대표적인 게 벤젠이죠. 그래서 벤젠고리를 반드시 포함하여 있다. 벤젠고리 포함.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같은 경우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고리. 보통 벤젠고리 하면은 자 탄소가 각자 고리형 육각 구조를 이루고 이중결합이 존재하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벤젠이라고 하죠. C6H6인데 요걸 간단하게 우리가 대표적인 무극성의 성질을 띠죠. 벤젠고리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중결합이 교대로 또는 뭐 이렇게 공명 혼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라고 보지 마시고 거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벤젠고리.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방향적 아미노산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R그룹이 무극성이니까 요 제체가 벤젠고리가 무극성의 성질, 바로 친유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 작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황아미노산이라고 있죠. 뭐 SH 황을 포함하고 있죠. 여러분 메사이오닌 같은 경우도 황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이 구조를 자세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타 아미노산으로서는 트립토판과 프롤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자, 그 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염기성 아미노산은 R그룹 쪽에 뭐가 있다? 주로 탄화수소. 네, 아미노기가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염기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산성 아미노산은 예외도 있지만 R그룹 내 카르복시기가 하나 더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산성 아미노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도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R그룹이 가진 자 화학구조에 따른 아미노산의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크게 이제 중성, 산성. 특히 이제 이런 중성 다 외우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주로 탄화수소 R그룹에 의해서 아미노산 종류가 결정되는데 공통된 부분은 우리 카르복시기 아미노기 수소 부분은 공통이지만은 이런 R그룹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 아미노산은 주로 탄화수소 형태, 그 다음에 산성 아미노산은 R그룹이 주로 카르복시기가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R그룹에 아미노기가 하나 더 결합되어 있고, 방향적 아미노산은 벤젠고리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9쪽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중성 아미노산 특징, 한 개의 아미노기, 그 다음에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성 아미노산, 거기에 밑줄을 칩시다. 한 개의 아미노기와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다, 각각. 그 다음 산성 아미노산, 여기다 밑줄 칩시다. 보통 두 개의 카르복시기 소유, 그 중에서도 아스파라트산하고 글루탐산이 산성 아미노산 두 개의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두 개의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아미노기를 가진 게 아르기닌, 라이신, 히스티딘입니다. 그 밖에 아미노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119쪽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까 했던 거는 뭡니까? 아까 표현했던 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게 바로 우리가 단백질을 구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고, 이번에는 단백질을 구성하지 않는 아미노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주어져 있죠, 여러분. 자, 표로 주어져 있는데 오히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나머지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베타알라닌 같은 경우가 자, 구조식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베타아미노산이다. 거기만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시트룰린 같은 경우 나와 있죠. 수박의 가집에 존재하고 자 요소 사이클 중에서 요소 생성에 관여한다. 그죠? 우리가 간의 오르니틴으로 해서 암모니아, 독성이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할 때 관여합니다. 오르니틴. 자, 오니틴이 아니라 오르니틴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동식물 조직에 존재하며 요소 사이클 중에 저기 요소 생성에 관여한다. 간단하게 밑줄 칩시다. 그 다음 다이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 있죠. 이것도 벤젠고리를 포함하고 있죠. 멜라닌의 색소의 전구체 넘어가시고 감마 아미노 뷰티리산 해가지고 감자나 사과속, 그 다음에 알린 같은 경우 마늘에 존재하는 거 알리신 매운 성분의 전구체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20쪽을 가시면 타우린과 태아닌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조를 가시자면은 여러분 5번에 구조를 갑시다.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제외하고는 모두 탄소의 알파 위치 아미노기를 갖는 카르복시산이다. 밑줄을 칩시다. 아까 알파 위치에 대해서 알파 아미노산 얘기했죠. 프롤린과 자, 다시 한번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제외하고는 모두 탄소의 알파 위치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다. 자, 카르복시기가 같은 탄소를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글라이신을 제외한 아미노산은 알파 탄소가 부재 탄소로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 구조, 5번의 구조 체크합시다. 반드시 요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개는 프롤린과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제외하고는 알파 아미노산이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글라이신만 제외하고는 우리가 부재 탄소가 있는 아미노산이다. 이렇게요. 부재 탄소는 우리 앞에서 배웠으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탄소 주위에 결합된 원자나 원자단이 다 각기 다른 것으로 형성된 것을 얘기하죠. 다른 것으로 형성된 것.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미노산을 가시면은, 자, 이제 아미노산을 한번 봅시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필수 아미노산 반드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 아까 밑줄도 치시라고 했지만은 아까 단백질을 구성하는 자, 필수 아미노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선은 뭐 쓰진 않겠습니다. 이 표에 나온 거 봅시다. 페닐알라닌 있죠, 트립토판 있죠, 발린 있죠, 아르기닌 있죠, 그 다음에 히스티딘 있죠, 류신 있죠, 이소류신 있죠, 그 다음에 라이신 있죠, 그 다음 메치오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수 아미노산 해가지고 1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체내 합성이 안 된다.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경우는 어느 정도 체내 합성이 됩니다. 아미노기와 함께 보통 유기산 같은 경우와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체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밑줄을 치시고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됩니다. 식사를 통하여 반드시 섭취한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류신이나 이소류신,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메치오닌, 라이신 일부 체내 합성이 가능하지만 합성량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제것이 식욕저하, 성장 둔화가 일어날 수 있다. 간단하게 식욕저하, 성장 둔화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아르기닌, 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성인에게는 불필요하지만은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기닌과 히스타민은 반드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린이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수 아미노산 하면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 것이죠.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봅시다. 제한 아미노산이 뭐냐면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제한 아미노산의 의미는 어느 한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 성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봅시다. 1번 단백질의 영양가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중, 자, 여기다 밑줄 칩시다. 단백질의 영양가는 밑줄 치시고 필수 아미노산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된다. 자, 반드시 단백질의 영양가는 뭐다? 필수 아미노산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체단백질을 몸을 구성할 때 필수 아미노산은 밑줄을 치시고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의 합성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치십시오. 필수 아미노산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제한 아미노산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한 성분 중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단백질 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3번 봅시다. 단백질의 영양가는 섭취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여기다 밑줄 칩시다. 그 영양가는 가장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의 영양가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존재할 때는 단백질 합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는 일명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식물의 광합성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온도, 빛,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죠.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제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제대로 광합성을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족하면 이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제한 요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가장
섭취로, 그러니까 체내 합성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그 영양가가 그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에 의해 결정되고 체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필수 아미노산 중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우리는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만 이해합시다. 자, 그 다음에 121쪽을 봅시다. 보통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대두는 메치오닌이 제한 아미노산이 되고 땅콩, 밀,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이런 부분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조금 라이신이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세 번째 이제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성질을 가봅시다, 여러분.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의 일반 성질을 가보면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양성 전해질이다. 이 말이 뭡니까? 뭐 체크합시다. 물에 녹아서 이온을 띠는 물질, 물에 분산되어 이온을 띠는 양이온, 양전화, 음전화를 띠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양적 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전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쌍극자함을 자 여기 한 분자 내에 플러스 기와 마이너스 전하가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아미노산 한 분자 내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양쪽성 전해질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아까 했죠. 알카리성에서는 산성으로 작용하고 누구 때문에? 산으로 작용. 요거 때문이죠. COH기. COH가 산의 성질을 가지고 요 COH기 때문입니다. 요거죠.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는 염기로 작용하는데 누구 때문이죠? 작용기가 아미노기가 있죠. 아미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통 아미노기가 산성에서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알카리성에서는 카르복시기가 산으로 작용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추가로 우리는 5만 체크하시면 된다. 산으로 작용하는 거, 염기로 작용하는 건 얘네들 때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수용액 중에 아미노산 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를 한 번만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내용에서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시 파트에서도 잘 나오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수용액 중에 아미노산 화학적으로도 보면 되는데 아미노산은 양성 전해질이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용액에서는 여기다 쓰면 되는데 산성도 아니고 중성 용액에서는 주로 아미노산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양적성 이온을 다 띱니다. 봅시다. 자, 알파 아미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COO-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H3N 플러스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가 있고 R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 전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 용액에서는 양쪽 전하를 다 가지고 있다. 양쪽 전하. 실질적으로 아미노산에서 아까 그 구조를 보면 아미노산 구조가 카르복시기가 있었죠. 아미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소가 있고 R그룹이 있었을 때 자 중성인 상태에서는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CO- 형태가 되고 그 떨어진 수소 이온이 바로 아미노기에 붙어 가지고 아민 형성을 하죠. 플러스. 그래서 양쪽 전환.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요것을 갖다가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냐면은 자 산성 용액이가 알카리성 용액이죠.
알칼리성, 염기성이라고도 일명 얘기합니다.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자, 산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는 알칼리성 용액에서 아미노산은 산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산으로 작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봅시다. 산으로 작용한다는 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라는 정의가 있는데 참고사항이죠, 여러분. 자, 이걸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수소이온 주계. 수소이온이 보통 양이온이죠. 양성자라고 합니다. 양성자 주는 놈을 주는 쪽을 우리가 산이라고 합니다. 산. 그죠? 산성. 그 다음에 수소이온 받게. 말 그대로 수소이온 받는 게 염기로 작용합니다. 염기. 받는 게 염기고 주는 게 산이다. 그렇다면은 자, 봅시다. 무조건. 염기성 용액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산화이온이 존재하죠.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다 보니까 수소이온을 줘야 되겠죠. 산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이 상태에서 산으로 작용하려니까 염기성 용액에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면 그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은 항상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뭘 하죠? 자, 물을 형성할 수 있죠. 자, 양이온과 음이온 결합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산으로 작용하니까 수소이온을 줘버립니다. 얘가 수소이온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NH2 다시 중성을 띠죠. 수소이온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카르복시기 쪽은 그냥 그대로 자 CO- 형태고 H고 그 다음에 여기가 R 그룹이 있죠. 여러분 그럼 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음의 전화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음전화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물학에서 세포막 내부 막전이가 음전화를 띠는 이유는 우리 세포액이다 혈액 성분도 약한 염기성이거든요. 약한 염기성에서는 바로 그 단백질 결합한 아미노산이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음으로 봐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중성에서 양쪽 전환을 띈 상태에서 이것을 염기성 용액이 아니라 산성 용액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산성 용액에서는 어떤 걸 띠느냐? 산성 용액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자, 아미노산이 염기로 작용해야 되겠죠? 아미노산이 염기로 작용.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염기로 작용하려면 산성 용액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소이온이 많이 존재하죠. 그 수소이온을 받아들여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수소이온을 받으면은 염기고 수소이온을 주면 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받을 때가 누가 있습니까? 산성 용액에 있는 수소이온을 받는 건 얘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됐을 때 자, CO-에서 수소이온 받으니까 H 중성이 되고 얘는 아미노기 이쪽은 플러스 전할 띈 상태 그대로고 H가 되고 R 그룹이죠.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영화. 그래서 자, 양전화를 띠고 있구나. 산성 쪽에서는. 자, 아미노산이 양전화. 그래서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미노산은 단위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산성에서는 양전화, 그 다음에 염기성, 알칼리에서는 음전화를 띠고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양쪽 전화를 다 띠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는 체크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전점을 가봅시다, 여러분. 등전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전점에서는 염기와 산으로 모두 공존한다고 나와있죠. 자, 이런 등전점 아까 뭐였죠? 자, 앞에서 배웠듯이 뭐라고 배웠냐면은 등전점에서 염기와 산으로 자 모두 공존한다고 했는데 뭐 뒤에도 나와있지만 특정 pH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이온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을 치시고 등전점에서는 염기와 산으로 모두 공존.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아미노산은 중성에 가까운 어떤 특정한 pH에서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상쇄돼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칩시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pH에서는 양전화와 음전화가 상쇄되어 전하가가 0이 된다. 그래서 전기장 내 어떤 극으로도 이동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지금 거의 중성인 상태. 이렇게 양쪽 전하를 띄거나 플러스 전하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는 것이 아니죠. 특정 pH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양전화, 음전화가 상쇄된다. 그죠? 그래서 전하가가 0.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음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산이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극적 이동하겠죠. 근데 그것이 상쇄되었을 때는 중성인 형태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안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pH를 등전점, 요거 중요하니까 밑줄 칩시다. 그래서 기억 니은, 특히 이제 니은에다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나와있죠. 용해도 삼투압 이때 삼투압 점도는 최소가 되고 흡착성과 기포성은 최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과학적 성질을 가봅시다 여러분. 평광을 쪼여줬을 때 평광을 회전시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탄수화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 글라이신을 제외한 아미노산은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한다.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보통 글라이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쪽에는 비대칭 탄소가 아니죠. 부재 탄소가 아니죠. 같은 게 수소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개 쪽에 다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시자면은 그게 뭐 있습니까? 알라닌을 한번 볼게요. 다 다르죠. 이렇게 다 다를 때는 탄소 주변에 다를 때는 이게 비대칭 탄소죠. 그러니까 거울상에서는 좌우 대칭이 됩니다. 좌우 반대가. 이랬을 때는 요쪽 요거와 요거 거울상에 비춰졌을 때, 자, 이성질체가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요거 위아래는 그대로 같죠? 뭐가 반대이다 했을 때인데 우리가 좌우가 반대인 것이죠. 카르복시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요것 자체가 빛의 평광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자연광을 갖다가 한쪽 진행 방향, 진동 방향으로만. 또 하나는 우리가 저게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효소에 의한 결합 부위도 다르겠죠. 단백질에. 그래서 아미노산 반드시 여기서 보시면은 글라이신을 제외한 아미노산은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강한 이성질체, 이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주로 D형이 아니고 L형이다. 그래서 오른 그 뒤에 122쪽을 넘겨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나온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카르복식이 있죠. 뭐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H가 있고, 자, 여기 NH2가 있고, 이 R그룹이 반드시 수소가 아닌 경우죠. 글라이신만 이 R그룹이 수소인데 이 R그룹이 4개가 다 다르죠. 탄소에 결합한 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자, 카르복식이 3연체 구조지만 R그룹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NH2 돼 있고, 그 다음에 H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와 요거를 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얘기하죠. 다른 말로는. 자, 거울로 내 모습을 살펴보면은 좌우가 반대니까, 그쵸? 좌우가 반대니까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일명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성질체 이렇게도 가죠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좌우가 R그룹과 바로 아미노기 그룹이 바뀌어 있죠. COH 돼 있고, 우리가 보통 그 다음에 H, 이 좌우가 반대가 됐구나. 이렇게 거울상 반대다. 이렇게 해서, 자, 광학적 성질 그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단백질에 대한 얘기,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11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제 12강 이어서 단백질의 개념과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